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가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9, 혜은 씨가 아이를 낳았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게 느껴져서 혼자 산부인과를 갔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 4개월쯤 됐었거든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던, TV에서 가끔씩 봤어도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채널 돌리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막막하고 캄캄해졌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막 울었어요. 애기 아빠 쪽에다 연락을 했는데 잠수를 타고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자신이 너무 없어서, 아이 낳고서도 간호사가 그 피덩이 이렇게 안아보실래요? 이렇게 정들까봐 못 안아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조차 아니요, 저 안 안아볼게요 하고서 신생아실로 그냥 올려보냈는데,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근데 딱 보러 가니까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안아보지도 못한 핏덩이. 그렇게 엄마가 되었다. 저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 임신기간 내내 넌 할 수 있을 거다. 키우는 것도 생각해봐라. 입양만 너무 고려해보지 마라. 아이는 엄마가 키울 때 제일 좋다. 이래서 저는 계속 불완전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자신이 없어요. 딱 그렇게 아이 보는 순간 여전히 용기는 없지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 손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되게. 그리고 세상은 그녀에게 미혼모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축복받지 못한 아이의 출생. 정말 나와는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생각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만 지나가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좀 창피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던 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운 미혼모의 현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뒤 혜은 씨는 아이의 출생 기록을 곁에 남겼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엄마에게 아이의 출생 신고란 평생 서류에 따라다닐 현실적인 부담이다. 대한민국 국민에서 대한민국 미혼모로 자신이 정의되는 일. 엄마 혜은 씨는 아이를 위해 그 두려운 변화를 담담히 마주했다. 앉으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바뀌어서. 미혼모 최형숙 씨. 그녀도 혼자 아이를 낳았다. 출생 기록 없이 바로 입양을 보냈던 아들 준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는 우리 사회에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새벽 6시부터 진통이 왔는데 안 낳고 싶어서 참았어요. 낳으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까지 참았어요. 앰뷸런스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입양 기간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다 준비를 했었어요. 십자수로 베네 저고리도 만들고 포대기도 해놓고. 근데 제가 가방에 들고 간 건 단 하나도 안 해갔어요. 그게 이 아이는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아기. 환청처럼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흡사 죽을 것 같았다. 아기를 안고 간다고 포대기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아가 이제 그만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내고 누웠는데, 그리고 모든 소리가 아이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이를 난지도나 쓰레기 같은 데다 버리고 온 기분이 든다고. 그랬더니 데리러 가자 이래 전화했는데 입양기관에서 안 된다. 싸웠는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그때 내가 보냈다면 저란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 진실의 기록을 잃을 뻔했던 아들 준서. 어느덧 15으로 성장했다. 입양을 위해 생모를 떠난 아이들은
보호시설에서 고아로 분류되어 기아호적을 만들거나 입양 부모의 아이로 변조된 출생 기록을 가져왔다. 예방주사 등의 기초적 의료는 물론 의무교육 나이가 되면 존재가 드러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출생 등록,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출생을 관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도 부모의 자발적 신고에 그 운명을 맡기고 있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부모의 결혼 여부,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 선택에 따라 종종 아이들의 출생 신고는 아이에 누락되기도 한다. 아무런 흔적 없이 유령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 그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한 생명들이 있다. 한겨울, 반바지 차림의 여자아이가 허겁지겁 바구니 안에 먹을 것을 집어담는 충격적인 장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감금된 채 상습 폭행을 당해온 11살 A양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동거남의 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 과자를 훔쳐먹던 11살 여자아이가 맨발 상태로 발견됐다. 갈비뼈는 금이 갔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무려 3년간 친부와 계모의 폭행에 시달렸던 아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상상을 뛰어넘는 학대를 당했던 아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이경은 사무처장이다. 그 사건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이래 최초로 해본 일이 있어요. 학령기가 지났는데 학교에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해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이 경우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처음 해봤더니 엄청난 냉장고에서도 아이들이 나오고 땅속에서도 나오고 백골로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동의 인권 보호를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에 대한 운에 맡겨놓으면 그거는 근대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뭔가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 국가의 기능이 그걸 안 하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 스탠스가 너무나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주체들인 부모가 알아서 공적기관은 개입하지 않겠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4살이던 은비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비 사건의 재발을 막고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2016년 대구의 4살 여자아이 은비. 17 어린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세상의 벽은 높고 높았다.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한 어린 생모. 은비는 하루 한 끼의 밥으로 연명하며 위탁모에게 폭행당했다. 파양된 은비는 두 번째 입양에서도 온몸에 멍과 화상자욱을 앓은 채 4살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미혼모의 아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출생 기록이 변질됐다.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이유가 아이들을 유령으로 살게 했다. 부모의 힘든 경제적 이유가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게 했다. 숨겨둔 아픔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슈퍼마켓에서 경찰 112 신고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대 소녀가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양은 1999년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놀랍게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생모는 동거남과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는 태어났지만 사회에는 태어난 적이 없는 18 은수는 무책임한 어른들 속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했다. 제작진은 은수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는 슈퍼마켓 주인을 찾았다. 그냥 진짜 딱해 보였어요.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고 좀 다른 가정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으니까. 알죠? 보면 알 수 있죠. 약간 좀 어눌했었어요. 약간 어눌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슈퍼마켓 주인은 첫눈에도 아이의 고통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 작은 관심이 시작이었다. 은수의 사라진 17년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전 지금도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아이한테는 진짜 어떻게 쉴 수도 없는 상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진짜 너무 딱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인권운동단체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이경은 사무처장이다. 부모의 상황을 차별하지 않고 이 아동만 보고 이 아동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체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한 20년 동안 유엔에서 수도 없이 공고를 했어요. 아동 보호 체계라고 하는 국가 기능은 경찰력이나 소방 기능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거든요. 우리는 그게 지금 거의 공백 상태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 그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은 그 사회의 영혼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생존이 달린 아이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밀어둔 채 그 목숨을 뒷짐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 그것이 한국 사회의 방식이라면 많은 생각을 품게 된다. 부모의 사회적 처지로 아이들의 명운이 갈라지는 대한민국의 오늘. 알게 모르게 공범자가 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긴 반성문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부산 영어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은수의 사라진 17년. 제작진은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온 경기도의 또 다른 은수, 사랑이를 만나러 간다. 늦은 저녁 시간, 사랑이가 좋아하는 블록과 초코 케이크를 사들고 집을 찾았다. 어두운 거리로 안개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 오늘 완전히 안개가 장난 아니네. 저 약간 으스스해지는 거. 저는 늦은 시간.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서는 사랑이와 아빠 대식 씨. 사랑아. 안녕하세요. 사랑 안녕. 어디 나가시는 길이셨어요? 편의점 바로 편의점 가려고요. 뭐 사러 가려고 그랬어? 초콜릿 사다 그래가지고. 초콜릿. 너 초콜릿 좋아해? 이빨 썩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이 보러 왔는데. 사랑해요, 사연이. 사랑이 사랑하지 그럼. 엄마 이거 내고다 내고. 사랑이 아빠 김대식 씨. 그는 대한민국의 미혼부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시 공무원 생활도 했다는 그에게 인생은 원하는 대로만 풀리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힘들어하던 파탄의 시기에 사랑이 엄마를 만나 잠시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사랑이가 찾아왔다. 애기가 좀 아팠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2주간 입원을 해서 차도 팔고 팔 거 다 팔아갖고 병원비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겨를도 없었고. 출생신고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아기의 치료에 주력했다. 그러나 마음을 잡지 못한 사랑의 엄마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가출을 반복했다. 부모님이 애를 고아원에 보내놓고 네가 5년 있다 돈을 좀 벌고 자리 잡고 애 찾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머리로만 이해되고 가슴에는 그게 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칼이 막 이렇게 박혀요. 알면서도 대식 씨는 딸아이에게 입을 대는 주변 사람들과 모질게 연을 끊었다. 세상과 단절된 현실 속에서
핏덩이와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아기를 돌봐줄 어린이집을 찾았지만 맡길 곳이 없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아이.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은 미혼부에게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허락하지 않았다. 안 된다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쫙. 얘는 주민번호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못 맡아요. 야, 나라에서 너를 사람으로 안 만들어준다는데. 아빠가 조금만 한두 달 버틸 자금만 모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란 대사관은 다 찾아가서 난민 신청할게. 애기 100일 때까지는 일자리 그 자체가 구해지지가 않았어. 팔 수 있는 거 다 팔게 됐고 신용불량자 되고 돈도 떨어지고 분유도 떨어지고 기저귀 떨어진 딱 그 순간에 와 되게 무서웠어요. 그 상황 자체가. 분유라도 훔치러라도 가야겠다. 예전에 기사에 어떤 애 엄마가 분유 훔쳤는데 상처받았으니까 마트 앞까지 거의 다 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잠깐만, 그 엄마는 출생신고가 돼 있잖아. 모자 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 나는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 이건 경찰에 잡히는 순간 애기랑 나랑 분리되겠네?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부모의 처지가 아이의 생존을 밀어내고 있었다.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기준지를 모르면 아빠로서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잠깐의 동거 후 가출한 아이 엄마의 개인정보를 세세히 알리없는 대식씨는 난민이 되어가는 딸아이 앞에서 가슴으로 통곡했다. 아니, 남자 여자 연애하다 보면요, 뭐 100이면 100 다는 아니겠지만 가명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사연이 다 틀린 거거든요. 막말로 만난 지 몇 달 안 된 내 여자친구의 주민번호 뒷번호를 내가 애우고 있는 거는 이건 개인정보법에 안 걸리나요? 실제로 적지 않은 미혼부들은 아이를 고아로 신고한 뒤 고아원에서 기아 호적을 만들면 다시 입양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데려오기도 했다. 친자를 입양한다는 기막힌 현실. 사랑의 아빠는 차마 그 핏덩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 없었다. 아기를 굶길 수 없어 그 어린 생명을 안고 거리로 나섰다는 대식씨. 동정하는 눈빛이 아이에게 닿는 것도 싫어 유모차의 덮개를 깊이 덮어두었다. 그리고 유모차 앞에 호소문 하나를 내걸었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료보험도 없고 주민 이것도 없고 어린이집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막 경찰 오니까 막 저절로 눈물이 막 나요. 한때는 저도 공무원 직급 5급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애기 뺏어갈까봐. 근데 저거 도망가는데 저기요 선생님 하는데 막 저 갈게요 막 이 말만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도 저는 도망가는 건데 막 뛸 수는 없잖아요. 애기는 잠들어 있고 막.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디서든지 1인 시위는 다 가능하신데요. 근데 이제 너무 날이 춥고 아기가 있으니까 들어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한 모습이 1인 시위인가? 지나가던 여학생이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SNS에 게시되면서 대식 씨는 갑작스레 세상에 화제가 되었다. 몇몇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 후 한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지지로 힘겨운 소송이 진행되면서 2014년 9월 총 4번의 재판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생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일명 사랑이 법이었다. 국회에서 일명 사랑이법이 통과돼 그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하는데요. 소개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남성인 미혼부. 2년 전 언론에 소개된 아이의 이름. 애기 주민번호 발급받고 등본 딱 떼서 봤을 때 그 딱 동사무소 나오는데 그냥 다리 힘이 저절로 풀어져갖고 그냥 그대로 땅에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엉덩방아 찔 정도로 그냥 팍 이렇게 됐어요. 많이 울었어요, 막 그 자리에서. 돈도 안 줘도 된다. 이것도 안 줘도 된다. 의료보험? 그래, 그것도 내가 돈 벌어서 더 비싼 진료비 내가 내겠다. 다 좋은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우리 애 좀 나 일하는 시간만 봐달라였어요. 그 이상 그 이하 듣고 바란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법 시행 4년차.
많은 미혼부들에게는 희망을 열어주었지만 아직도 개개인의 다른 사정 앞에서 법의 해석은 용이하지 않다. 미혼부 출생신고의 접수는 500건을 넘었지만 허가가 이루어진 건 약 300여 건, 절반에 불과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권리로서 봤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 안 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아버님이 엄청 고군분투를 하셔서 그나마 이제 사랑이법을 만든 거잖아요. 알았어, 그럼 모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그때는 아빠 혼자 할 수 있게 해줄게. 이제 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알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이 셋 중에 하나 주민등록번호라도 안다는 해서 안 된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 법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혼부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된 현실. 아이들의 출생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사랑의 아빠 대식 씨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국가나 기관이나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이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부모는 국가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데 되게 위태로운 거예요. 애들 출생신고 관련된 그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드시는데 초점이 출생신고가 돼야 되는 아기가 아니라 이거를 해주는 부모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뭐 그 미혼부의 배경이 뭐고 미혼모의 뒤가 뭔지 이거를 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의료보험 혜택과 주민등록을 미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 일과 이 일을 따로따로 동시 진행을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밖에 더 되냐고요. 과하게 비유를 들어버리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언제 흉기로 모르기 때문에 부엌칼이라는 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국가 위기를 절감하는 이 시대에 타고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 소라미 변호사는 어떻게 아동인권 쪽은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너무 저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해야 될 것들도 안 되어 있고 구멍 나 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줄 알았죠. 당연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니까 다른 나라는 너무 당연하게 뭐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부모랑 뭐 의료기관이 같이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출생신고 단위에서 누락되는 것 정도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모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뒤늦게 서류 몇 줄 되살린다고 사라졌던 그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알아야 했다. 제작진은 뒤늦게 인생을 찾은 아이들을 만나러 광주로 향했다. 남과 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전국이 술렁였던 4월.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광주 터미널에 막 도착한 순간 버스 안의 TV에서 남북의 정상이 굳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괜시리 묘한 기대감이 일렁인다. 네. 1호 환영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과 세상의 변화가 구석구석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10남매 사건으로 세상을 들썩였던 광주광역시 남구로 향했다. 허름한 골목의 연립주택 단칸방. 44살 조모 씨 부부가 자녀 7명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사채업자를 피해 떠돌아다니느라 10남매 중 7명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았고 그중 4명은 출생신고도 없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광주 10남매 사건.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사는 게 어려웠다는 부모는 그래도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세상은 온정의 눈빛으로 그들을 돕고 있었다. 10남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단체와 교육청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구청과 함께 지역사회 모금을 통해서 이 가정의 주거를 벗고 그러나 제작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보고 싶었다. 쏟아지는 온정이 사건을 덮어버리면서 아이들이 잃었을지 모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그 상처가 그대로 묻히는 것은 아닐까. 관할 구청인
광주 남구청에 협조를 구했다. 애기 학생을 위해서도 이게 그런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은 정중히 좀 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널리 알려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취재를 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익적인 목적보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잘 살고 있는 부모들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는 높은 벽이 둘러져 있다. 제작진은 당시 광주 10남매를 가까이서 취재한 광주 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허락하에 음성을 대역 처리한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나 있었을 법한 일이 2010년대 광주 도심에서 발생하니까 이해했던 거지. 딱히 처벌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부모가 가난해서 문제지 술 마시고 때리고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기자는 안타까운 부모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안 한 거, 그거야 잘못했죠.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살았다고 해도 사실 출생신고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빚쟁이가 있어서 찾아올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한두 명인데 출생신고 안 해놓고 돈 벌러 다녔으면 당연히 학교도 못 가는 거고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집은 애들만 해도 10명이나 되니까 형제 없는 애들이 부모랑 대화도 거의 없고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형제가 많아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죄 지은 건 없으니까 조용히 살게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상처를 들추지 않겠다는 보살핌의 배려를 익히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묻고 싶어졌다. 집단적 온정에 가려 적절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이 사라진다면 제2, 제3의 은수는 언제든 생겨나지 않을까? 호된 질책은 과연 부당한 일인가? 전 한국아동권리학 회장,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다. 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나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얘는 어떤 등록을 가지고 살아가죠? 법적으로 얘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보장이나 보호나 제도적 안전장치는 누가 해주죠? 부모들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당연히 누려야 될 법적 권한을 부모들이 박탈한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법적인 위배 사항이에요. 아동인권에서 앞장서 나가는 정책과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어린 영아라 할지라도 예방주사를 놓을 때요. 이를테면 이 예방주사가 어떤 건지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내가 너한테 예방주사를 주는지 등등을 전부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출산 자체의 기록을 갖지 않고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지극히 살인의 준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살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유물로서의 자녀 인식. 그러나 10남매의 부모 역시 국가가 의무방기로 발생한 제3의 피해자는 아닐까? 조선대학교 법학과 정구태 교수다. 제가 이제 가족법 전공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아동학대다 이런 이제 판례도 있거든요. 그 부모님도 이제 어쨌든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분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국가가 적어도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마련했다면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통지가 돼서 뭐 적어도 최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적으로 나타났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 그나마 보도되니까 이제 그 정도 나타난 거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뭐 지금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될지는